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대단원 1단원 끝났었죠.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4대 문명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2단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단원 제목이 바뀌었네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고 2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왔고, 자, 여기 지도 표시도 바뀌었죠. 자, 이게 돋보기가 가리키고 있는데 중국, 한반도, 일본, 여기는 지금 몽골 정도의 지역이죠. 자, 이렇게 여기 어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역사입니다. 중국사. 그 중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일단 흐름을 쫙 잡아줘야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일본사도 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본사는 한 번에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일본사는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중국사를 위주로 일단 처음에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중국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주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봉건제, 종법제, 천명사상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자, 그 주나라가 마지막에 견융족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호경을 빼앗기고 수도를 동쪽 러양, 나급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겼다. 동주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왕조가 진나라죠. 진시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의 진나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에서 34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 보면 이렇게 2단원의 시작,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고 있죠. 여기가 30페이지, 여기가 31페이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중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왕조 있죠. 왕조 순서를 우리나라 한국사 알듯이 좀 나중에는 결국에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다 하면 되냐면 선생님은 여기다 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30페이지 위에 글자를 좀 작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중국 왕조 정리, 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왜냐면 이해는 나중에 같이 수업을 할 거니까 요건 좀 알고 적어놔 보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기록상에 가장 오래된 왕조는 하왕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를 쳐놨어요.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잠깐 지우개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체가 있는 왕조인 상나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을 멸망시킨 나라 우리 저번 시간에 주나라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 주나라가 유지가 되는 중간에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갈 때는 주나라가 멸망한 거는 아니죠. 자,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였고요. 진나라는 금방 멸망을 하고 다음 바통을 이어받는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래서 이 한나라 다음 한이 멸망을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 촉, 오로 이어지는 삼국시대가 벌어지게 돼요. 삼국시대. 이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의 배경시대죠.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요. 자, 이 위, 촉, 오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자, 한자가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을 무렵 슬슬 북방민족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이 북방민족들이 내려오는 요 시기를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나가게 될 거거든요. 자, 요 시기를 5호, 5개의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호가 16개의 나라를 세웠었던 시대다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호라고 하는 북방 민족들이 북쪽 지역,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조들을 우리는 북조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북쪽의 왕조들 이런 뜻이고요. 자, 진이
북조에 쫓겨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 다음에 동진을 세우고 동쪽으로 내려갔다. 동진을 세우고 이어지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이 남쪽의 왕조들을 우리가 묶어서 남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위초고 중에서 결국 진나라는 위나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강력했던 나라,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남북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조의 혼란을 통일한 나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을 법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수나라는 똑같아요. 진나라처럼. 금방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바통을 받은 게 당나라죠. 당나라죠. 자,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근데 이 송나라 시기에도 다시 북방 민족들이 내려와서 여러 왕조들을 세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때 나왔었던 나라가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게 되고요. 결국에 이 지역을 어느 민족, 몽골족이 세운 어느 원나라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은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명 다음은 이제 다시 만주족, 여진족 계열에서 세운 청나라가 이어받게 되죠. 자, 청나라는 나중에 신해혁명으로 1911년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이제 1912년에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드디어 여기까지의 왕조국가, 황제 지배체제가 끝나게 되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현재의 중국, 풀네임이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어디까지 배우냐면 여기까지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사를 다 공부하고 최종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놓고 가끔 보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딜까를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쓰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앞부분, 주나라가 동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자,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래요. 변화가. 사회적 변화, 발전도 있을 거고 경제적 발전도 있을 건데요. 이게 변법이라는 것과 연관이 된대. 그리고 철기가 보급되는 것과 연관이 된대요. 철기가 보급되는 것과. 그러네. 전에 인도 문명 했을 때도 아리아인들이 이전에 그 인더스 문명과 또 차이가 있었던 도구적인 특징이 뭐였어? 이전에 인더스 문명에서 청동기였는데 아리아인들은 이제 철제 농기구,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중국도 춘추 전국 시대쯤이 되면서 철기가 보급이 됐었나 보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에 자, 사회 경제적 여러 발전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나라가 수도를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부터 써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32페이지 펴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원전 8세기 견용족의 침입, 그쵸? 주가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기억하셔야 돼요. 호경에서 나급, 나급의 지금 이름이 어디죠? 뤄양이죠. 나급으로 옮긴 이후, 즉 동쪽으로 옮겨서 동주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제후들이 각지에서 득세하면서 세력을 얻으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봉건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주나라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 그런데 누구들이 강해진 거야? 누구들이? 제후국이 강해진 거예요. 주 왕실로부터 봉토를 분봉받은 제후들의 나라들. 제후가 힘이 강해진 겁니다. 그 제후들이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들인 거고요. 얘네들 다 뭐예요? 제후들이에요. 그렇죠? 봉건제상에서 분봉을 받은, 토지를 분봉받은 제후들입니다. 제후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었고 정 헷갈리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주는 아직 있다. 주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써놔봐. 주는 아직 있어요.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두 개를 굳이 막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묶어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춘추시대에는 5패. 자, 그리고 전국시대에는 7웅. 자, 여긴 5개죠? 여긴 7개죠. 뭐냐면 춘추 5패, 전국 7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제후국들이 있는데 춘추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그 제후국들이 몇 개야? 5개였고요. 전국시대에는 많은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싹 정리가 되고 몇 개가 남은 거야? 7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춘추 5패, 전국 7웅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 시기에 가장 강력했던 제후국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춘추시대에는 아직은 목표가 뭐야? 존왕양이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이런 키워드들은 좀 가져가 줍시다. 춘추 5패가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막 대결을 합니다. 뭐냐면 주왕실이 아직 살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분을 뭘로 내거는 거야? 자기들이 막 힘을 키우고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에 명분이 뭐예요? 존왕양이인 거예요. 이게 명분인 거야. 왜? 뭐야? 주왕실, 존왕, 왕을 존 높이 받들고 양 물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양 빼버린다는 거예요. 뭐야? 이 오랑캐들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강력하게 키우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목적, 명분이 뭐야? 우리는 주 왕실을 받들기 위해서 그런다. 오랑캐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그런다. 즉, 아직 춘추시대에는 주 왕실의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아직 그래도 주 왕실을 신경은 쓰고 있죠. 그쵸? 근데 전국시대에는 이제 자기들이 다 왕이에요. 내가 왕. 아직 여기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한 적 없거든. 춘추 5패는요. 아직 나 왕이야? 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전국시대에는 이제 그냥 왕이에요. 내가 다. 다 왕이야. 제후가 아니야. 이제 내가 다 왕이야. 뭐야? 이제 주 신경 안 쓰기 시작합니다. 전국시대. 여기가 조금 더 속된 말로 하면 여기가 조금 더 개판이 된 거죠. 전국시대 때.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가 요렇구나 라고 하는 걸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잡아보면 선생님은 다 쓰지 않을게요. 춘추 전국시대의 성립, 어떻게 춘추 전국시대가 성립된 건가 정도가 첫 번째 문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춘추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춘추 5패네요. 춘추 5패. 그리고 네모칸으로 된 게 전국 7웅이네. 특히 이 초나라와 제나라는 춘추시대에도 전국시대에도 강력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같이 되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전국시대가 되면은 주변에까지 더 영향력이 커져서 이런 진나라, 변방의 나라네. 여기 위치가 변방에 있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뭐 이해를 해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나라는 중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어요. 변방에. 외곽, 변두리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가 이렇게 성립을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 건데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즉, 여기와 여기를 뭐 하나하나 다 문단 제목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제목을 일단 달고 시작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고 와봤으면 느낌이 오겠지만, 이 시기에는, 자, 정치적으로나, 춘추 전국시대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점, 경제점, 사회의 변화가 2문단, 3문단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학습 목표에서 봤죠? 사회 경제적인 변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여기가 춘추 전국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겠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보자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깔고 가셔야 돼요. 뭐? 철기가 보급된 시기입니다. 철기가 보급된 시기예요. 철기가.
얘들아, 청동은 물러요. 청동은 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양이 많지도 않아. 청동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재료인 구리나 주석은 철보다 좀 한 곳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사회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요, 청동은. 근데 철기의 보급은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왜? 철기는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료예요. 여기저기 널려 있어. 거기에다가 단단하죠. 잘 만들면. 매우 단단하죠. 그러니까 철기로는 무기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해. 이제 농기구도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젠 청동기 시대까지는 농기구를 뭘 썼어? 석기 썼어요. 돌 썼단 말이야. 여전히. 그런데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기구도 변화가 온 거죠. 철제 농기구.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자, 밑줄 한번 가보죠.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 돌 가지고,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쟁기 알죠? 쟁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철판으로 만든 건데, 여기 앞에다가 줄을 달고 소가 이제 이 쟁기를 바닥에다 딱 꽂은 다음에 그럼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바닥을 갈아엎는 거죠. 이게 쟁기죠, 쟁기. 예를 들어 봐봐. 얘를 이 쟁기 이만한 거를 돌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 그쵸? 돌로 만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석기, 돌로 농사를 짓고 이럴 때는 아직 소를 이용을 못 해요. 농사 자체에서. 소를 이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런데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점차 도구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경작에 소를 사용합니다. 우경이 시작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늘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늘게 돼요. 사람의 힘보다 소의 힘이 매우 크잖아. 당연하잖아. 그런데 소의 힘을 쓰려면 도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도구가 발달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매우 크게 늡니다.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생산량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집니다. 아니면 남는 것들이 많아졌어, 이제. 생산량이 느니까 우리가 먹어. 근데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럼 사람의 본능은 뭘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갖다 팔고 싶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 당시에 갖다 판다는 개념이 막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과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행위가 일어나는 거야? 상업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수공업, 물건을 만들어서 또 교환을 하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물건을 교환하고 또 팔고 이렇게. 그래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느니까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공업과 상업의 중심지들, 뭔가 이렇게 교통이 좋은 데들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상업 행위가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쌀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제 농사를 지었어. 곡식을 이만큼씩 지고 다녀요. 이만큼씩 울머지고 다니면서 이거 차 이렇게 딱 내려놓고 자 이거랑 그거랑 바꿉시다 라고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업행위를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불편해. 이거 너무 무거워. 그리고 진짜 비싼 거 사려면 내가 들고 갈 수도 없어. 막 술에 이런 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나 이거 언제 해요? 즉 상업행위가 점차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의 필요성이 늘어나냐면 화폐의 필요성이 늘어납니다. 화폐. 즉 이만큼 울머지고 막 수레로 끌고 가지 않아도 돼. 화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들고 가서 교환하면 된단 말이야. 상업행위가 늘어나면서 도전이나 포전 같은 화폐 이름들입니다. 도전이나 포전 같은 화폐가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뭐가 발달해 있다? 상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철제 농기구가 가져왔던 파급 효과가 엄청 크죠. 거기에다가 이제 철제 무기도 사용을 합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보다 모든 이제 군사들이 이제 철기 무기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제 무기가 보급이 되면서. 그러면 전쟁의 규모가 당연히 확대되겠죠. 전쟁의 규모가 당연히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 봐봐. 청동은 양 자체가 철기만큼 널려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전에는 자원을 한 곳으로 몰아야 돼요. 엄청 많으면 모두가 그걸 쓰면 되는데 양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곳으로 몰아야겠죠. 그게 누구에게 모은 거야? 귀족에게 모은 거고요. 안 써있네 여기에는. 그냥 쓰지 마세요. 이해만 해보세요. 원래는 귀족들에게 모아놓습니다. 모아요. 청동기. 그래서 귀족들이 귀족 중심으로 귀족들의 전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차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한번 밟아서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고 싹 쓸리면 패배하는 거고 이런 이제 귀족 중심의 전차전이었단 말이에요. 전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정말 앞에 말이 끌고 있고 가는 그 전차 중심의 어떤 전투였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철제 무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돼요. 기병과 보병 중심으로 이제 전투도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실상 전투를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백성들이 머릿수를 채우는 게 중요해진 거야. 이제 보병 중심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숫자 대 숫자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니까 이제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전투 참여가 늘어나죠. 그만큼 전쟁에서 일반 백성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늘어납니다. 즉 어떻게 돼요? 전쟁에 참여하는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이 됩니다. 왜? 얘네들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으니까. 누구들 입장에서? 지배층 입장에서도. 왜? 이제 전투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일반 백성들의 전투 참여가 중요해지니까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가져온 파급 효과들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춘추 전국시대에 각 제후국을 다스리고 있는 제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뭐 해야 돼? 우리 국가, 우리 제후국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개혁이라던가 강력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 체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머리 좋은 누가 필요해요? 인재들이 필요해요. 이해되죠? 인재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는 각 제후국의 제후들은 정말 인재를 영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재를 영입하는 데.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해줄. 자, 춘추 전국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제후 밑으로 관료제도 있잖아요. 그 관리들을 이제 등급제를 매겨가지고 딱딱딱딱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관료제가 슬슬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체크를 해놔보고 관료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사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 모습입니다. 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 뭐예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이 사는 누구냐면 우리 전에 봉건제 얘기할 때 봉건제 잘 기억해놔야 된다 그랬죠. 봉건제 얘기할 때 왕이 있고 주의 왕. 그럼 밑에 제후가 있고 제후는 또 토지를 분봉한다 그랬죠. 경이나 대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사. 그래서 경, 대부, 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즉, 이 지배층은 지배층이었는데 지배층의 맨 꼭다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공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인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막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의견도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진 겁니다.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제후국의 군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국시대의 군주들, 이제 전국시대의 군주들입니다. 이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부국강병, 우리나라가 아주 부자가 되고 병사들도 강하게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재가 필요해. 그럼 사계층이 성장하죠.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이 시기의 개혁을 뭐라고 부르냐? 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고 결국 최종 목표는 뭐야? 춘추 전국시대 전체 중원을 통일하는 게 목표였겠죠. 그 변법 중에 제일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진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진시황의 그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에서 실시했던 변법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상앙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전에는 봉건제가 많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항은 뭘 실시하냐면 9년제를 실시합니다. 9년제를 실시를 해요. 9년제. 뭐야?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거기에 뭘 파견하는 거야? 지방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야. 이전에 봉건제는 어떤 형태였어? 지방을 제후들에게 분봉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제후들은 사실상 거기에서 왕이잖아. 그런데 9년제는 뭐야?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누가? 왕이 직접 파견한 관리,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더 높아지겠죠. 이전엔 지방 분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제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호적제도, 사람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 그리고 세금제도 이런 거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보면요, 이제 뭐 15제 이런 걸 실시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5집, 10집 이렇게 묶어요. 집들을. 그래가지고 연좌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곳에서 세금을 안 내. 그럼 나머지 그 묶여있는 집들이 같이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금을 안 내거나 누가 어느 집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 서로 감시하는 거죠. 서로 막 감시하고. 그리고 재정을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였고 귀족의 특권을 제한합니다. 이거는 뭐와 또 연결이 될까요? 요거랑 또 연결이 되겠죠.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거. 이제 진짜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귀족이라도 특권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 어떤 관작을 주는 그런 뭐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이런 개혁을 실시한 겁니다. 상항이 실시했던 변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나라는 이 변법이 어땠다?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치가 어땠지? 진나라는 변두리였죠. 변두리에 위치했던 진나라가 결국에 이러한 변법의 힘을 입어서 뭐가 가능해진 거야? 통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통일을. 그래서 이 변법이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기반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자백가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앞에 춘추 전국시대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거는 자, 제목을 한번 달아보면 제자백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은 제자백가의 등장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제자백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목을 안 달 겁니다. 뭐냐면 각각의 학파별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자백가의 등장이 춘추전국시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의 제국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인재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유능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즉 인재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장했다 그랬죠? 사계층이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들이 사실상 제자백가이기도 해요. 사들이.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학파, 여러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제자, 이렇게 끊어요. 제자는 여러 학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백가는 여러 학파들. 자, 가짜가 집 가짜거든요. 그래서 이 뭐냐면 집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학파를 의미합니다. 사상의 학파. 그래서 진짜 여러 학자들이 나오고 여러 학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파들이 왜 등장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결국에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한 시대상을 어떻게 끝내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답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하면 대답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대답들이 다 하나하나의 사상, 학파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학파들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제자백과와 춘추전국시대의 연관성 이해가 됐을 거고, 자,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쳐놓을게. 핵심적으로 보는 건 유가, 그 다음에 도가, 그 다음에 무가, 그 다음에 법가 정도, 이렇게 4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유가는 누가 세웠어? 공자. 솔직히 공자라는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 공자. 그렇죠? 공자가 이 춘추 전국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공자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유가는요. 뭘 중심?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 예를 중심으로 해서 왕께서는 도덕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덕에 따라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일종의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라고 하는 거는 예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법. 이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예의. 이게 단순히 여기서의 예법이라고 하는 게 예의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윤리와 사상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과 예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 덕으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도덕 정치. 이전에 천명사상 덕치주의와 뭔가 느낌도 비슷한 느낌이 있죠. 도덕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혼란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해요? 가족윤리를 되게 강조합니다. 가족윤리. 육아에서는. 왜? 이거의 시작이 뭐야? 그러니까 인과 예, 국가를 통치하는데 인과 예로 도덕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시작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그 가족에서부터 뭔가 도덕적인 인, 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족윤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족윤리, 효도 그리고 뭐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사실 육아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두 가지 글자를 따져보자라고 하면 가족에서는 뭐야? 효.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신하의 왕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사상은 누구에게? 맹자와 순자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에게 계승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맹자는 이 계승을 받아가지고 인간은 원래 선하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래서 순자는 매우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을 강조해요. 교육. 왜? 인간은 그냥 냅두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이 진짜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순자는. 그래서 육아는 요 정도로 정리를 키워드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가시면 돼요. 윤리와 사상 시간 아니잖아 우리.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자, 도가를 만든 사람, 노자와 장자. 그래서 도가를 노장사상이라고도 해요. 노장사상. 근데 도가는 뭘 중시하냐? 지금 혼란한 게 왜 그러냐? 혼란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도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자연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연은 물 흐르듯이 그냥 가잖아. 그런데 자연을 따르지 않고 너무 지들이 막 제도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물건들도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서 너무 세상이 번잡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가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인위적인, 즉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반대되는 게 자연이겠죠. 인위적인 제도 이런 거 다 없애고 결국에 뭘 따라서 살아야 돼? 우리는 자연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도가의 답은 이거인 거죠. 도가의 답은. 질문은 결국 다 똑같다 그랬어요.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해결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까? 근데 도가는 너무 인위적이야. 다 자연을 따라 살자라고 하면서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주장을 하는 도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법칙 그대로 가자 이거. 자, 묵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다음은 세 번째는 묵가인데요. 묵가는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 지금 세상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평화. 좀 그만 좀 싸워. 평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가 쪽에서는 또 타고난 신분보다는 이제 능력을 조금 더 중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묵가에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소한 생활이에요. 사치 이런 거.
사치스러운 생활 이런 거 말고 검소하게 생활해라.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 다 모았다라고 하는 걸 모아서 싹 정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표현이에요. 집대성한 법가는요. 법가는 자 법가에서 중요시하는 법은 이름부터 법을 중요시하는 학파일 거 아니야. 군주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굉장히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법이 뭘 해줘야 돼?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줘야 돼? 법을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완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제대로 된 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군주의 권위를 높이고 그 군주의 권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완전하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이런 혼란의 시대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국가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 왕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제후국, 왕들. 그래서 법가는 당시 군주들의 환영을 받았고요. 이 법가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진에서 누가 변법을 추진했었어요? 누가? 상황이 변법을 추진을 했었죠. 그 변법을 추진하는 사상적 배경이 뭐였냐면 법이에요. 법가. 그래서 상황이 매우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완전하게 딱딱딱 적용시키는 거. 이 법가 사상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게 법가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 외에 명가, 병가, 종횡가, 음양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명가, 병가, 종횡가, 음양가 저런 제자백가들도 있었구나라고 하고 일단 요 네 가지 핵심적인 네 가지 학파들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32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상황의 변법 있잖아요. 상황의 변법에다가 요 정도로 써놓으면 오히려 편하겠죠. 법가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33페이지 밑에 사상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자, 가라에 해당하는 학파의 명칭을 적어보세요. 일단 맹자네요. 맹자. 자, 힘으로써 남을 복종하게 하면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거래. 자, 내가 누구를 이제 힘으로 이렇게 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복종을 하더라도 이유가 뭐야? 얘가 나보다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마음으로부터 복종한 건 아니라는 거야. 속으로 진짜 한 대 패버리고 싶네. 이러면서도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덕으로서. 덕이 있는 모습으로. 덕으로서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덕을 중요시하는 아까 얘기했었던 도덕 정치 이런 거 중요시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이거 어디예요? 유가죠, 유가. 이렇게 글을 읽고 이런 학파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이번엔 노자가 주장을 했네요. 자, 천하에 뭔가 이게 규제하는 명령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더욱더 빈궁해진대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점점 더 뭔가 가난해지고 궁해지고 이런데. 그리고 민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리한 무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는 더 혼란해진대. 그럼 뭐라는 거야? 규제하는 명령 어때야 돼? 없애야 돼. 무기 이런 거 없애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백성의 기술이 좋아질수록 쓸데없는 물건이 더 많아진대. 그러면 이런 기술. 자, 법령이 정비되면 정비될수록 도적은 더 늘어난대. 법령 없애란 말이야. 뭐 하자는 거야? 뭘로 돌아가라? 자, 이거 너무 다 뭐다? 인위적이다. 뭘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이거 뭐예요? 도가죠. 도가. 지금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묵자민. 그럼 이름만 보더라도 일단 묵가네. 그럼 묵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한다면 그러면 묵가에서 얘기하는 여기에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 거기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겸애 이런 식으로 써 있었죠. 이런 거네요. 차별 없는 사랑. 만약에 사랑을 하면 나라와 나라는 공격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말자. 평화주의 아까 이런 얘기 써 있었죠. 도둑이나 상해 다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군신, 부자, 군신
임금과 신하, 부자, 뭐 자식과 아버지, 막 이런 부자 모두가 자비심, 공경심이 깊어질 것이다. 핵심은 뭐다? 이게 부족하다, 지금. 사랑. 자, 다음. 한비자. 한비자 이름 보면 아까 뭐였죠? 법가였죠. 그럼 법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무릇 백성의 본성은 힘든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나네요. 내가 백성이네. 자, 그들이 편히 놀면, 즉 백성들이 편하게 놀면 나라가 황폐해진대요. 자, 백성의 본성은 노는 걸 좋아하는데 백성들이 놀면 나라가 황폐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계속 근데 나라가 황폐해지면 사회가 안정을 이루어 불안정해진대.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혼란해진대. 즉, 백성이 본성을 그대로 따라서 놀기 시작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은 원래 힘든 걸 좋아하지 않고요. 노는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확실하게 벌 주고 공정하게 실시를 하지 않으면, 즉 실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정해놓으라는 거야. 법으로 정해놓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상 줄 놈 상 주고 벌 줄 놈 벌 주면 제대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법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뭐였어요? 전국시대의 변법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제국의 발전인데 진나라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가 드디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통일 왕조,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진한 시기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에 답이 다 나와 있네. 진한 시기에 어떻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되어 갈 거래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의 중국 통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혼란하지만 여러 발전도 있었던 그 춘추 전국 시대는 결국 누구에 의해?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진의 통일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선생님은. 자, 진은 서쪽 계속 얘기했죠? 서쪽 변방, 변두리에 위치했지만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국력을 길렀어요. 뭘 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변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누가 했어요? 상황을 중심으로 변법을 했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거죠.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번 체크를 해놔보지. 바탕으로 국력을 기른 후에 나머지 6나라를 정복을 하고, 전국 7웅이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진나라였고 나머지 6나라를 정복을 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수립하였다. 이제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수립한 거죠. 자, 그러면 진나라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왕의, 당시 이제 통일할 때 왕이 누구야? 진의 왕 정이에요. 이름이 정이야, 정. 이 사람은 왕이었겠죠, 당연히. 그냥 진의 왕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통일 제국을 딱 수립하고 나니까 이제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어. 그 첫 번째로 시행을 한 게 뭐냐면 왕의 칭호부터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왕의 칭호를 뭘로 바꿔요? 이때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나는 그 황제들 중에 뭐야? 첫 번째 황제죠. 그래서 처음 시자를 써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시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진시황제,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으로 익숙하죠. 그래서 시황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쫙 훑어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어요? 뭐가? 2번 진시황의 여러 정책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살짝 컨닝을 했듯이 학습 목표의 컨닝의 내용이 뭐였어요?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 뭐라고 써 있었어? 중앙집권 체제라고 써 있었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겠어? 이 정책들에 드러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정책을 기억을 해줘야겠지.
자, 진시황은요. 자, 첫 번째 번호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1번. 뭐 했냐면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하는 뭘 실시했다?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제를 진나라가 최초로 시행하였다? 아니죠. 왜? 우리 아까 춘추전국 시대 군현제를 실시했었잖아. 어디도?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 있잖아. 아까 기억 안 나요? 상항의 변법 내용 중에 하나가 군현제를 실시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실 당시에 다른 나라들도 변법을 했거든. 제일 성공적인 게 진나라라 진나라만 언급을 하는 건데 그 변법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도 군현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았던 거야. 그래서 통일제국을 수립하고도 뭘 실시한 거예요? 군현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전국을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아까 의미는 다 설명했고요. 결국 군현제의 핵심은 뭐예요? 지방에까지 다 누가 파견한 관리가 가는 거야?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가는 거예요. 즉 황제가 지방까지도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도랑 지방을 이어서 도로망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이동도 편하고 무언가 소식을 듣거나 이런 것도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군현제가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군현제의 중앙집권 체제. 자, 그래서 그는 오랜 분열기를 거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즉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얘들아, 사실 춘추 5패 전국 칠웅 다른 제후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그 상태로 굉장히 오래 흘렀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화폐, 거기서 쓰는 문자 아니면 어디서 뭐 여기에 있는 도량형은 뭐야? 예를 들면 무게 재는 단위, 길이의 단위 이런 거 다 달랐단 말이야. 이런 거 다 달랐다. 그래서 이제 통일제국을 만들었죠. 이제 통일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뭐 합니까?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게 되고요. 또 자, 여기까지 이어볼게요. 분서갱유를 단행하서요.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의 통일을 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화폐, 도량형, 문자, 사상까지 통일을 하는 거죠. 하나로 싹 모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분서갱유를 단행했다라고 뭐야? 분서. 책들을 태우고 유생들, 즉 유가 있잖아요. 유가. 아까 도덕 정치해야 된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생들을 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서갱유를 단행해서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법가만 남기고 다 태워버려, 다 묻어버려. 이게 분서갱유죠. 그래서 사상의 통일을 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체제를 정비한 진나라는요, 이번에는 자, 이거는 내부적인 거죠. 안쪽에 국가체제 정비라고 하면 이제 다른 바깥쪽 있잖아. 나라 밖 대외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번호는 그대로 이어갈게요. 자, 세 번째. 진나라는 북쪽으로 흉노를 몰아내고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이 이제 이때 쌓아진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가 어디 있었냐.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여기 흉노 있지. 여기 흉노가 막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위쪽 나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장성들을 쌓고 있었어요. 누구 막으려고? 흉노 막으려고. 그런데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 원래 지어졌던 장성들을 싹 연결을 한 거예요. 다 지은 건 아니에요. 장성들을 싹 연결을 해서 이제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야,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마! 라고 선을 그은 거죠. 뭐, 그게 만리장성인 겁니다.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까지 이제 영토가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쪽으로는 흉노를 몰아내고 위에다가 만리장성 싹 쌓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위쪽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것의 제일 핵심적인 정책들은 군현제를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화폐, 도량형, 문자, 사상통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진시황의 통일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어디냐면 34페이지 아래에 세계사 백과입니다.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니 뭐 부자가 조화를 이루었다. 농업은 장려되고 말업은 억제되면서 상공업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일 이러면서 이제 상공업을 억제하니 백성이 부유해졌다. 기기의 규격 뭐야? 도량형이 통일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진시황식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화폐가 통일이 되고 도량형도 통일을 하고요. 문자도 통일을 합니다. 봐봐. 각 지역마다 쓰이던 문자가 달랐어.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로 이제 진의 요 글씨체로 싹 바꾼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말, 마자처럼 생겼죠. 말, 마. 이렇게 통일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화폐도 각 지역별로 막 여기는 칼 모양의 도전, 여기는 뭐 포전, 여기는 뭐 의비전 뭐 이런 식으로 화폐가 다 달랐는데 하나 진나라의 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놔 보세요. 화폐 이름 발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진시황은 제후국에서 사용하던 도전, 포전, 의비전 등을 발량전으로 통일하고 도량형도 통일하고 문자도 합쳤다. 그래서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그리고 수레바퀴의 폭도 통일을 합니다. 자, 수레바퀴의 폭을 제대로 통일하지 않으면 도로마다 어떤 도로는 다닐 수 있고 어떤 도로는 못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의 폭도 이제 통일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거기에 군현제 그림이 있죠. 요 왼쪽 건 무슨 그림이었어? 봉건제 그림이죠. 그래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후는 사실상 그 지역의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 군역과 공납의 의무만 지면 돼요. 즉 왕인 제후가 분봉받은 그 제후국 있죠? 제후국에 사실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오히려 어려운데. 자, 여기를 봐봐. 황제가 그냥 군현으로 나눈 다음에 황제가 군의 지방관을 임명을 해요. 이거 누가 임명한 거야? 관리잖아요. 저기 제후는 뭔가 비슷하게 그 지역의 통치권을 받은 건데 여긴 관리는 뭐야? 황제 대신에 거기를 통제하러 가는 거예요. 지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황제의 명령이 어디까지? 지방까지 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사실 군현제 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중앙에서 집권적으로 지방을 통제하기에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중앙 집권 체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그러나 진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뭐냐면 진의 멸망입니다. 진은 진짜 금방 멸망했거든요. 자, 진은 법과 사상 좋다 이거야. 진이 통일하게 해주는데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좋아, 다 좋은데 법과 사상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데 형벌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한 형벌 집행. 그리고 망한 이유 꼽으라 그러면 이게 첫 번째죠. 가혹한 형벌 집행. 그리고 또 만리장성도 짓고 아방궁 막 자기 막 화려하게 살 아방궁 이런 거 짓고 하면서 대규모 공사가 있으면 누가 해야 돼? 진시황이 직접 가가지고 막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그래요? 아니죠. 다 백성들을 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백성들의 불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멸망한 이유죠. 그래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요, 이 대표적인, 여러분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진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반란이죠. 반란인데 뭐냐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자, 토목공사를 실시를 하러 이제 이 두 사람도 토목공사에 차출이 돼가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기한이 있어요. 며칠까지 와야 돼. 며칠까지 안 오면 가혹한 형벌 집행이라 그랬죠. 며칠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공사하러 그 기간까지 못 가면 사형입니다. 머리 잘라버려요. 그냥 목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동안 쭉.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제 시간에 그 공사하는 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면 도착을 해. 늦게 도착을 해. 죽어요, 어차피. 그럴 바에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에라이 이러면서 이제 일어난 반란입니다, 이게. 진승 오광의 난. 그래서 이런 각지에서 반란들이 일어나면서 진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진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 멸망하고 나서 한동안 또 혼란기가 있게 됩니다. 그 진이 멸망하고 나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상황의 모습이 초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한지. 항우와 유방의 대결. 그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 나라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쳐봤고요. 정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교과서는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양이 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를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진의 멸망 이후에 한 나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